오늘은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이신 배문성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배문성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시종평가사에서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책은행에 이제 여신심사하는 역을 거쳐서 지금은 채권시장에서 이제 회사채 크레딧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업계에 종사했던 거는 아니죠. 근데 업계에 종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금융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접하는 업무들을 수행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책은 글쎄요, 어떤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리라든가 금융시장과 이렇게 민감하게 조응하면서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이번 책에 이렇게 담아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되게 색다른 뷰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되게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다른 부동산 책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된 시각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것부터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에서도 잘 다뤄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 하셨는데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근본적인 오해라기보다는 저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이 부분을 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부동산 불패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글쎄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뭔가 집값은 우상향한다라는 어떤 그런 굳센 믿음?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말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안 떨어진다. 약간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게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도 약간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했거든요. 집값은 안 떨어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이제 빅숏에서도 이제 어떤 투자자가 이제 마이클 버리한테 이제 미국 주택시장은 너무 강해서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숏을 그만해라. 이러는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상승이 너무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뭔가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어디나 항상 있음직한 그런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집값은 안 떨어지다라는 게 바운더리를 좁혀서 어떤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는 내러티브가 이제 작년부터 서울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강남은 안 떨어진다 하다가 이제 강남도 좀 떨어지니까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모르게 올라가던 집값이 금리가 오르니까 붕괴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멀리는 일본, 그리고 가까이로는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그 경험한 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는 다르다, 서울은 다르다 라면서 이제 자기 객관으로부터 좀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 다른 도시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다르다라기보다는 뭔가 저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 부동산 불패요. 그게 이제 보통 말씀하실 때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은 언제나 집을 사도 괜찮다 또 그런 논리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이창규 총재님도 좀 발언하신 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도 그 집값이 좀 상승하기가 어렵다 이런 뉘앙스일까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결국 과거에 우리가 집값이 물론 중간중간에 크게 하락한 적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우상향할 수 있던 배경에는 결국은 한 201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고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10년도 이후에는 금리를 이제 되게 이제 낮춰가면서 저금리 시대를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고도 성장과 저금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때 집값을 이제 상승시킬 수 있었던 요인인데, 앞으로의 우리가 살 세상이 그런 고도 성장과 저금리의 세상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말은 항상 좀 틀리다 이렇게도 얘기는 하지만, 분명히 고도 성장과 저금리라는 것은 앞으로도 과연 과거의 그런 패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지금까지의 상승의 전제가 이제 고도 성장과 저금리인데 이제 그 부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흐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여러의 나라들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좀 디테일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네, 뭐 꼭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가령 이제 태국, 그러니까 태국. 그 당시 외환위기의 진원지였던 아. 태국이 1997년에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방콕의 이제 땅값이 샌프란시스코보다도 비쌌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1인당 생산성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12분의 1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뭐 미국의 레스터서로 교수 이런 분은 이제 이거는 분명 거품이다. 말이 안 된다. 예,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어. 했었는데 역시나 97년의 외환위기와 함께 아. 그게 붕괴됐었죠. 이게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이게 실질 어떤 그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이제 90년도의 가격이 훅 꺾인 뒤로 이 90년도의 실질 가격을 회복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렇다면 역시 샌프란시스코보다 소득이 낮은 서울의 집값, 지금 서울의 집값이 지금도 평당 가격으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보다 비싼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보다 높은 집값이 장기화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합리화해서 보면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시카고대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저술한 책인 이제 부채로 지은 집에서는 이제 그 공급이 탄력적인 지역과 비탄력적인 지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즉 미국에서도 인디애나폴리스처럼 이렇게 딱 이제 평야 지역은 이제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막 산과 언덕,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도 공급이 막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두 군데를 구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부채가 늘든 유동성이 풀리든 해서 집값이 오를 때 이 공급이 비탄력적인 지역이 당연히 더 많이 강하게 오른다는 것인데, 사실 서울도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유사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하는 서울의 어떤 우상향, 뭐 서울은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논리가 서울에 되게 좋은 직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고소득자가 많은데 공급은 이렇게 되게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 서울보다도 더 이제 좋은 직장과 고소득자가 많고 역시나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샌프란시스코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락하는 때에는 또 하락하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그래요? 이제 어쨌든 미국도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이제 IT 기업들의 이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집값이 많이 조정받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되게 흥미롭네요. 그 태국 같은 경우도 진짜 20년 동안 그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 실질 가격으로서는 실질 가격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우리가 알 때 이제 뭐 실리콘밸리도 기억이 나고 네, 정말로 그 일자리 땅값 높고 막 더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 더 붐비는 그런 곳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곳도 땅값이 집값이 떨어지더라. 그렇죠. 미국에서도 항상 부동산 가격 비싼 곳으로 유명한 그런 것도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역사적인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저희가 부동산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것만은 좀 알면 좋겠다 있을까요? 사실은 뭐 그게 이제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는 좀 예외 없이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딱 받아들이고서 내 마음을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언론이나 유튜브에 이런 그 보도를 접하다 보면은 이거는 다 되게 동행지표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막 신고가 소식, 막 어디가 막 청약이 뭐 몇백 대 1이 나왔다라는 이런 그런 소식들과 이제 전문가들도 계속 더 오른다는 뭐 이런 소식들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락장 때는 어디 신저가 뭐 소식과 뭐 이제 어디 청약이 망했다, 뭐 혹은 전문가들도 더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러면 그냥 동행지표만 보면은 요즘 같은 때는 또 뭐 다시 뭐 몇 억 오르고 거래량 는다던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르나? 뭐 이렇게 이제 바닥을 벗어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그냥 중심을 잡기가 되게 그냥 힘들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뭐 채권 이런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성이 좋으니까 빨리 사고 팔고가 가능하니까 이게 단기로 투자가 가능해서 이거를 샀다가 아닌가 보다 싶으면 얼른 다시 팔고 이런 대응이 가능한데 부동산은 그런 게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살 때도 이제 워낙 많은 거래 비용이 들고 또 팔고 싶을 때 잘못해서 이제 하락장이거나 침체일 때는 쉽게 팔리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계가 이제 평균 이제 아파트 이제 보유 기간이 한 9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평균치니까 결국 내가 설사 투자 관점으로 들어간다 해도 뭐 어찌면 평균적으로 이걸 한번 사면은 나도 한 9년, 10년 보유해야 될 수 있다. 잘못하면 10년 물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게 물론 나는 여기가 너무 좋고 지금 내 지금 보유 현금도 풍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 10년 이상 살 거다. 뭐 그런 각오로 들어간다면야 그거는 뭐 바람직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그냥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했다가는 그렇죠. 지금 어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분명히 단타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지표에 휩쓸리면서 투자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뭔가 이 사이클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중장기 사이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 그 프레임을 저는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강조한 게 이제 주로 공급과 이제 금리 이렇게 두 가지로 사이클을 좀 이해하고 중심을 잡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클이 앞서서 이제 소개해주신 뭐 태국, 일본,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도 다 발견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국가와 도시들도 결국 크게는 금리 그리고 또 공급이라는 이 두 가지로 웬만해서는 그 상승과 하락이 좀 설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의 특별함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예. 그래서 금리와 공급 그러면 그 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더 알면 저희가 사이클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그 통상 금리와 공급 외에도 뭐 인구와 소득도 굉장히 많이들 강조하시는 그런 매크로 지표죠. 근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이제 인구와 소득은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뭐 단기 3년, 5년 이 정도로 나눠 보면요. 하지만 금리나 공급은 그 두 변수보다는 훨씬 더 변화가 좀 심하고 예측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통상 인구 소득보다는 이 금리 공급이 집값을 좀 더 이렇게 움직이고 설명하기에 좋은 툴이라고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이 금리가 작년부터도 되게 핫 이슈였잖아요. 네. 그 부동산 지금 집값 설명하는데 이 금리가 진짜 빠지지 않긴 하긴 한데 이 금리로 한번 사이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2020년처럼 이제 금리를 이제 빠르게 내리는 환경에서는 유동성도 빠르게 확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공급 물량이 늘어나도 시장이 그 공급을 충분히 소화를 해 내거든요. 근데 반대로 금리가 작년처럼 빠르게 오르면은 이제 공급이 현상 유지만 해도 아니면 공급이 조금 줄어도 오히려 시장이 공급을 소화하기 벅찬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게 내년도 입주 물량이 뭐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뭐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통상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어떤 아파트만 봤을 때 장기 평균 입주 물량이 한 3.8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과 21년은 각각 한 5.6만 호, 4.7만 호 이런 식으로 더 많았네요. 네, 오히려 장기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과 21년은 전세가가 폭등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장기 평균보다도 더 적은 4만 호대 물량이 이제 입주를 했는데 평균보다 적은 물량이 입주했는데도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2020년, 21년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금리를 아주 많이 낮췄던 저금리 환경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전세 가격과 집값이 좀 금리에 따라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좀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딱딱 내년도 집값이 뭐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점쟁이처럼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죠.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이제 기재부 공무원분들이 쓰신 책이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어떤 그 표현을 좀 이렇게 빌리자면은 가령 내일 온도가 오를지 내릴지를
누군가는 이제 강수량과 구름 뭐 이런 그런 일기예보 하듯이 이런 지표들을 쫙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과 누군가는 그냥 계절만 딱 보고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봄이다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 더 더워지니까 그냥 내일은 계속 더 오를 거야 라고 이렇게 찍는 거죠. 가을이면은 더 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다음날 날씨 이제 기온이 어떨까 오를까 내릴까 그러네요. 맞추기를 해보면 분명히 후자가 더 많이 맞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자가 더 공은 많이 들이고 그러네요. 더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 오히려 그냥 봄이니까 이제 앞으로 더워질 일만 남았지. 계속 그냥 기온 오른다의 베팅. 뭐 가을이면 앞으로 계속 더 내려간다의 베팅하면은 이게 더 오히려 더 이제 편하게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결국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어찌 보면 약간 봄 같은 시기고 어떤 최저점을 이제 이렇게 가령 이제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처럼 그러니까 저금리가 쫙 지속되는 그 환경이 일종의 여름 같은 것이죠. 이제 유동성이 편하게 여기저기 막 흘러들어서 자산 가격을 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근데 반면에 약간 작년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이거는 어찌 보면 가을을 막 건너뛰면서 겨울로 간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나 집값도 하락이 좀 되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을을 막 거의 건너뛰다시피 겨울로 가버리니까 이 추위에 적응할 새 없이 뭔가 여름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제 힘든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이제 내놓는 그런 환경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의 판단은 이 겨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맞아요. 네, 이 판단이 중요한 건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이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에 좀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겨울도 그럼 길어지는 것이고 언젠가 다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이제 봄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아니 씨를 뿌려도 봄에 씨를 뿌려야지 막 한겨울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그냥 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크게는 이제 금리를 하나의 어떤 계절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물론 뭐 봄에도 이렇게 기온이 다음날 낮아질 수 있고 가을에도 기온이 막 오를 수 있고 이런 날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계절로 이해하면 결국 이것은 뭐 따뜻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그때그때의 동행 지표에 휩쓸리지 않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계절로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팍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봄에도 약간 사만사온이 있듯이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상승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겨울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꾸만 이제 흔히 채권시장에서는 야 이쯤 되면 금리가 이제 다 올라왔다라고 생각했는데도 거기서 지금 더 올려버린 셈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꽤 금리를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제는 작년만큼의 그런 속도로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혹한기가 얼마나 길어지냐는 여기서 지금 글쎄 미 연준은 조금 더 올린다라고는 하는데 더 올리고 나서 얼마나 더 이 고금리가 지속되느냐 거기에 좀 달려 있다고 봐야죠. 근데 채권시장에서는 이제 연초에 이제 다 왔고 이제 한 올해 하반기부터 내린다 이 생각들을 처음에 하다 보니 그러면 하반기부터가 봄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투자를 해야지라고들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직 더 이 겨울이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는다. 지금 어떤 금리의 상황, 그 금리를 둘러싼 여건은 지금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으니까요. 네.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막 금리가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네. 바로 막 시장에 바로 반응이 오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이제 주식 채권처럼 유동성이 좋은 자산은 바로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막 낮아진다 하면은 뭐 채권은 뭐 바로 반응하는 자산들이니까요. 막 금리가 낮아지면 회사채, 뭐 은행채 이런 것들도 조달 금리가 같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또 주식시장도 이렇게 그날그날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막 이렇게 폭등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하지만 부동산은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야 막 이제
야,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 라면은 막 이제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먼저 막 매도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시장 금리가 더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악재에 대해서 선반영들을 해 나가는데 부동산은 사실 금리가 오른다고 한다고 해서 미리 막 이게 집을 막 파는 분은 잘 없잖아요. 그냥 그러게요. 그냥 뭐 그래 뭐 하다가 그냥 약간 버티기 약간 뭐 그게 과연 뭐 부동산 가격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즉 미리미리 금리 오른답시고 이제 집을 파는 그런 분들은 잘 없고 일단은 힘들 때까지 정말로 팔아야 할 정도로 힘들 때까지는 버티는 선택들을 하다가 이제 야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내가 금융 비용도 이게 그 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전세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진짜 힘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후행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의 사이클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편한 자산인 게 다 확인하고. 그렇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그 한 치 앞을 바라보면서 대응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와.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은 그냥 확인하고 어이구 되게 많이 올리네 그러면은 그 남들보다 먼저 매도를 사실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좀 금리가 점점 내려가니까 좀 편해지겠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도 유동성이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가서 뭐 또 매수를 한다든가 뭐 좀 더 버틴다든가 그런 선택을 좀 더 금리를 보고 후행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했던 그 경험상 공급자 시각으로 좀 저점을 좀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을 보면은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주택 사업에서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실적을 되게 좌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집값이 우상향하면은 이 건설사들의 실적도 이제 영업수익성, 영업이익이 이렇게 막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외 사업이라는 거는 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해외에서 하는 뭐 플랜트 사업이라든가 토목, 주로 토목 플랜트 사업 쪽이죠. 요즘에 그게 없는 거예요, 일이? 그런 쪽에 일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이익이 거의 안 나거나 오히려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주택 시장이 워낙 커지니까 이쪽 매출도 훨씬 커지고 이쪽에서 주로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장기간 지금 그랬던 상황이죠. 보시다시피 2013년처럼 서울 수도권 집값이 낮았을 때 건설사들도 이익이 거의 주택사업에서 이익이 안 나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이런 주요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른 면으로는 이제 흔히 우리가 부동산 PF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PF 자체가 이제 예정 사업장과 현재 진행 중인 주택 사업 그 부동산 사업장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PF가 많다라는 건 예정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장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2012, 13년처럼 이제 집값이 되게 낮았을 때는 PF 사업장도 되게 적었는데 그 뒤로 집값이 막 이제 우상향하니까 PF 사업장도 쭉 늘어나고 특히 최근에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2021년, 22년에는 이제 뭐 PF 사업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집값이 계속 높아져서 건설사가 수익을 내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이렇게 높아서 뭐라도 지어서 이 가격에 팔 수 있으면 내가 이익을 이만큼 얻을 수 있는데 저거를 남들만 저 이익을 가져간 걸 이제 민간 기업에서 보고 있을 수 없죠.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뛰어들고 그런 식으로 집값 상승은 결국은 공급의 이제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집값이 요즘처럼 이제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 오히려 수익을 내지 못하고 아니면 이제 거의 최악의 경우는 이제 적자까지 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집값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판매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정 원가율도 조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안 팔리는 미분양 같은 거는 또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다가 급기야는 적자까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익히 브랜드를 들어본 그런 대형 건설사들마저 네. 이제 적자가 나는 상황이면, 이거는 이미 저 중소형 건설사들은 막 도산하거나 뭐 그러면서 산업의 구조조정, 재편 같은 게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대형 건설사들마저도 야, 이제 집 지어봐야 뭐 수익이 안 나는데 뭐하러 집을 짓냐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을 점점 공급을 안 하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 대우건설 접었다고. 그렇죠. 그것도 네. 어떤 그런 판단의 일환인 거죠. 이거를 끌어봤자 적자가 확대될 게 뻔하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손실로 맞겠다. 뭐 그런 결정을 했던 사례인 거죠. 그런 거로 사실 보기 되게 좋은 어떤 프록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건설사가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이제 아이파크 브랜드를 쓰고 있는 아이파크. 그의 이제 회사인데요. 왜냐면은 방금 말씀 주신 대우건설이나 뭐 GS 현대 이런 건설사들은 해외 사업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이게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적자가 난 건지, 아니면 국내 아파트 사업에서 적자가 난 건지, 이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이제 그런 공시 자료만 보고서는 이게 왠지 세분화 안 돼 있어요. 그 세분화가 이제 시중평가사나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좀 파악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그 감사 보고서만 보고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주택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그렇구나. 또 서울 수도권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많이 하니까 상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에 이 회사의 실적도 되게 연동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또 괜찮은 브랜드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HDC 현대산업개발에 적자가 날 정도면은 이제 다들 좀 뭔가 공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야, 이런 거는 그 진짜 저자님밖에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저는 보시면 예를 들어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딱 적자를 냈던 시기가 2001년과 2013년이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 때는 정말 부동산에서 뭘 샀어도 이제 그러네요. 그걸 바닥으로 이제 우상을 했었던 시기라. 야. 그래서 그 교묘하게도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바닥과 HDC였구나. 이 회사가 이제 적자를 냈던 시기가 일치를 한 건데, 네. 거기에는 이제 그런 아까 설명드린 그런 배경 으로 이제 단순히 그러면 이 회사가 적자 나면 무조건 뭐 사면 된다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작동을 했다. 야. 마침 교묘하게도 지금 적자 냈던 시기가 12년 터울인데, 그럼 2014년부터 12년 뒤가 2025년이거든요. 야. 네. 대박이다. 그때 과연 근데 지금 보면 힘들어지는 그 시기로는 들어와서 분명한 건 아마도 2023, 4년 실적이 과거보다 이렇게 좋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또 한번 이런 대형 건설사들의 추이를 보고 이런 데들이 수익을 못 낼 정도 되면은 이제 공급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 이게 또 집값을 올리는 빌미가 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저성장과 뭐 인구 감소 이런 거로 흘러간다 해도 그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그렇죠. 계속 이게 존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새 아파트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다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와, 이거는 진짜 저자님밖에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보통 미분양이나 뭐 공급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HDC 현대산업개발 알 거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만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걸 하나 또 추가하면 그만큼 또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싸게,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이 모든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종목의 보유나 추천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미분양? 그러면 미분양 물량이 과연 어느 정도 됐을 때가 저점이고, 뭐 거래량이 얼마나 낮았을 때가 저점일까? 이거는 어떤 절대값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뭐 하지만 어찌 보면은 이거는 되게 되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이런 걸로도 조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생산자가 이익을
되게 많이 남겨 먹는다? 그러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게 사고 있다라는 거고, 맞네요. 오히려 생산자가 적자를 내고 있다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와, 뭐 거의 뭐 원가에 내가 사고 있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딱 보니까 그 또 2002년인가요? 2002년하고 2013년에 네. 영업이익 마이너스인데 다른 때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전에는 또 많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네, 네. 저런 걸 통해서 보면은 더 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딱 양전이었다 음전으로 딱 바뀌니까 네, 시각적으로 네. 금방 이해되고요. 네, 저게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설사 입장에서도 버티고 버티다가 할인 분양을 하고 뭐 이제 손실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가 버티고 버티다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하락장이 꽤 오래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락장의 어떤 클라이막스 때 이제 저런 대형 건설사들의 손실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다, 라는 거. 그 건설사를 쭉 보시다가 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건설사들의 실적을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트래킹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건설사 나의 주특기는 어쨌든 건설사들의 자료를 받아보는 건데 이 건설사들의 정보와 와.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걸 어떻게 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관찰하다가 좀 이런 부분이 되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이 부분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또 여쭤볼 게, 그 부동산을 이제 공부할 결심에서 금리와 공급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리를 좀 전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변수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잖아요. 네. 좀 이런 게 나타나면 혹시나 좀 과거에 나왔던 그런 패턴이나 사이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이 표처럼 이렇게 인구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도 과거 40, 50대보다는 인구가 분명히 적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우리가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지금의 한 50대 분들은 인구는 많았지만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이 남성분들에 거의 국한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외벌이였었는데 반면에 지금의 어떤 20, 30대는 인구는 줄었을지 몰라도 여성까지 거의 다 경제활동을 참여하니까 네. 사실 이렇게 합쳐서 보면은 오히려 50대 때 외벌이보다 지금 거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30, 40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 곱하기 소득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과거보다 뭔가 어떤 총량의 어떤 바잉 파워가 줄어든 게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보시다시피 지금의 이제 20대 이하로 가면은 이게 남녀를 합친다 해도 너무 줄어드는 게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저는 계속 이제 금리와 공급 위주로 설명드렸지만 길게 보면 저렇게 인구 곱하기 소득에서 나오는 저 급격한 감소가 이제 바잉 파워를 분명히 현저히 지금까지보다는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이 앞으로 그 이민이라든가 어떤 투자 유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요소들은 있긴 하겠지만 오로지 지금 한국인 인구로만 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포인트인 거는 맞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어떤 신용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금 글로벌 신용 평가사들 이제 무디스나 S&P 같은 곳은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전 세계 이제 세 번째로 높은 그러니까 트리플 A, 더블 A 플러스, 더블 A 제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금 더블 A 제로의 안정적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일본은 신용 등급이 1980, 90년대에는 트리플 A였었지만 지금은 A 플러스로 우리나라보다도 두 단계나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엔화의 위상이라든가 뭐 GDP 규모로 보면 그래도 일본이 뭔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그 위상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일본의 신용 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두 단계나 낮냐 하면은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을 수입하는 뭐 나라다 보니까 간혹 무역 적자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에 워낙 자산이 많아서 이제 40년 넘게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 그런 나라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신용도를 가르는 것은 이제 정부 부채인 거죠. 이제 저 등급은 이제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이라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신용 등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는 한 40%대 요 정도 있는데 일본은 뭐 200%가 넘다 보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래, 일본의 위상이 높고 이건 알겠는데 정부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지금 우리나라와도 신용등급이 지금 많이 역전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AA 제로라는 높은 등급을 주면서 이제 강점으로 언급하는 게 항상 이제 정부 부채가 다른 선진국 대비 좀 정부 부채 부담이 적다라는 거고, 대신 이제 크레딧 챌린지스라고 해서 이제 약점으로 거론하는 게 항상 한 3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평사들이 이런 식으로 강점과 약점을 이제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이 약점을 계속 거론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봐라, 우리는 이거를 약점으로 지적해왔다. 이제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라고 어떤 그런 그 배경, 구실로 좀 삼는 것들인데요. 이 3가지 포인트가 일단 언제나 계속 지적되는 게 북한. 태생적으로 이제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엔 한 2016년부터 꾸준히 지적한 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좀 과도하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지적을 하는 게 그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문제. 이 부분을 이제 2019년부터는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이 고령화의 문제점은 이게 저성장과 정부 재정 부담 확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고령화될수록 은퇴자가 그렇죠.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뭐 맞아요. 소득세 낼 수 있는 인구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복지 같은 세수라든 것도 좀 부족해질 수 있고, 복지는 오히려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결국 일본이나 여기서 보시는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왜 저렇게 됐냐라면 결국은 다 고령화, 그 이후 저성장, 이거를 정부 부채로 이제 막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그러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 거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이제 재정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이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저렇게 낮지만, 이런 빠른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 앞서 이렇게 고령화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아진 스페인과 일본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는다라고 금방 쫓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하기는 또 힘들죠. 그렇다면 저 부분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외화를 조달할 때 그 지금보다는 더 이게 높은 금리로 조달해야 한다거나 좀 더 힘든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어떤 금리와 공급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인구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와, 이건 진짜 심각한 것 같네요. 구조적으로 되게 돌이킬 수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돌이키려고 하면 수십 년의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 그렇죠. 근데 참 이렇게 긴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다른 선진국들이 다 저런 흐름을 갔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의 상대적 강점이었는데, 그 상대적 강점이 점점 뭔가 이렇게 훼손되어가는 그런 미래 같은 것이죠. 네. 그 인구 문제와 함께 그 가계부채, 뭐 고령화, 북한 이런 지정학적 문제까지 결합된 게 참 큰 숙제네요. 빨리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사실은 사실 북한은 아마도 이 신평사들도 쓰면서 되게 지겨울 거예요. 이걸 지금 북한을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몇 년째 쓰는 건가. 하지만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그걸 썼던 거를 지웠다가 행여 북한 때문에 무슨 일이 나면은 이게 그렇죠.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그런 리스크라고 치고, 해외 투자자들도 아마 이거를 계속 언급은 돼도 실제로 막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전부터 했었는데, 그때 20년 전에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코스피가 폭락을 하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뭘 했다더라라고 해도 그냥 진짜로 무슨 큰 문제로 발현되기보다는 그냥 또 약간의 또 마찰이 있겠지 이 정도로 하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북한의 문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경험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완화가 되어 왔다라면, 이 고령화라는 것은 이제 앞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그 길을 더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그 속도로 보면은 너무 빨라서 그게 좀 되게 염려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부동산 사이클에 대한 이해 조금 더 거시적인 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걸 제시해 주셨고, 또 우리나라
부동산을 중심에 두고 장기적인 이런 우려되는 리스크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알았는데 결국은 또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주택자분들의 고민이 좀 심각한 그리고 앞으로 정말 또 언제 좋은 타이밍이 올까 뭐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무주택자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집값 상승장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딱 조정받았을 때, 야, 이 기회에 사야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되게 만연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현재 무주택자분들은 어쨌든 그 오랜 집값 상승기를 놓쳤던 분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아, 내가 그때라도 샀더라면 하는 그 후회가 가득하시다 보니 잠깐 이런 조정이 왔을 때 또 후회할 수는 없다. 뭐 그래서 이런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금이 충분하고 지금 샀을 때 어떤 이런 고금리가 더 지속이 된다고 해도 이거를 장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분들이 뭐 접근을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뭐 그냥 편하게 뭐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또 어떤 단타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불과 10년 전만 돌이켜 봐도 이제 무리해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뭐 그때 당시 뭐 하우스 푸어라는 맞아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이게 그랬었던 게 불과 한 10여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하락하거나 횡보하더라도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이제 계속 자문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부동산 우상향은 이제 고도 성장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이 저금리 추이가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가지 좀 꺼내고 싶은 키워드는 이제 ESG와 이제 DSR인 건데, 즉, 흔히, 야, 이제 언제나 결국 보면은, 크게 보면 과거와는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결국 우상향이라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ESG라는 거는 저도 처음에 ESG가 나올 때는, 아, 이거 대체 뭐 하는 거야?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되게 뭐 비용만 많이 쓰는 것 같고, 뭐, 이게 인플레 주범으로도 막 지금 얘기도 되고 하니까 이게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더 귀찮은 일이 늘어난 뭔가 그런 것처럼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건 어떤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가는 일인 것 같아요. 즉 ESG가 과거에는 어떤 권장사항 정도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이게 선진국에서 다 입법화가 되면서 이제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룰로들 자리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 분명히 뭔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더 많이 드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플레가 쉽게 낮아지고 그럼으로써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죠. 이런 걸림돌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DSR이란 거는 이제 과거에 없었던 그런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긴 것이고, 즉 과거의 대출은 대충 집값의 뭐 50%, 70%이 정도를 좀 쉽게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정말로 소득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야만 대출도 증가할 수 있는 여건에 들어간 거다 보니까 나의 소득이 계속 어떤 증가할 수 있는가? 즉 내가 대출을 이제 마음 편히 받으려면은 나의 소득 증가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추세에서는 조금 이렇게 막 급할 필요는 없을 거겠네요. 그렇죠. 저는 지금은 정말 그런 이런 고금리 여건과 뭐 ESG, DSR 뭐 혹은 뭐 인구 구조 등등 이런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 과거에 그렇게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느라 이제 그거를 안 사서 이렇게 어떤 손해를 보고 후회를 했었던 그 데자뷰를 굳이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도 그 현대산업개발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런 지표도 알려주시고 또 ESG 지금 고비용 구조, 인플레 그러니까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거 조금만 내리면 또 인플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DSL 이런 거를 다 적용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님 왜 저희가 한 1, 2년 전만 해도 막 엄청 막 영끌에서 막 살려고 하고 막 줄 서서 사고 집 안 보여주는데도 막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왜 있었던 현상이었을까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지만 글로벌리 이제
연준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1.25%였던 기준금리를 팬데믹 발생 이후에 0.5%까지 빠르게 끌어내렸고,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가격인 거잖아요. 즉 돈값을 확 끌어내렸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돈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현금이 점점 쓰레기가 되고 있다. 뭔가 현금의 가치가 과거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라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되게 심해지고, 그게 결국은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온갖 곳으로 지금 다 흘러갔던 건데, 그 중에서 이 아파트는 뭐 주식, 암호화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싼 재화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흘러간 규모가 훨씬 더 과도하고 컸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사실 참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전세는 채권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책에서도 많이 다뤘고, 그러다 보니 전세는 채권이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 전세가도 폭등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가의 폭등을 두고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이게 결국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다더니 그리고 또 뭔가 정부도 자꾸 뭔가 정책적으로 잘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전세가 폭등을 겪어보니까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상승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전세가 폭등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상승이다. 이거 모치가 안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데서 따른 서름도 겪다 보니까 그냥 이참에 사자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전세가 폭등하고 또 기존에 이제 그 집주인한테서 이제 쫓겨나고 이런 서름을 당했던 세입자분들 중에서 약간 분노의 매수를 한 그런 사례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제 돈의 가치 하락과 그게 이제 전세가 급등이 불러온 어떤 그런 파급 효과, 그런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전세가가 보통 이렇게 완만한 우상향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리는데 네. 진짜 팍 갑자기 뛰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완만한 우상향도 금리가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내려간 그 결과였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팬데믹 때는 그게 이제 금리도 이제 완만하게가 아니라 급격하게 하락시키니까 전세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가가 또 오르니까, 전세가가 오르면 또 매매가를 밀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갭 투자하기 더 좋죠. 예. 또 들어간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또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게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니까 구조적 성장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전세가는 폭등을 한 건데, 전세가 폭등하니까 갭 투자하기도 좀 더 좋아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전세가를 급격히 올려버려서 이렇게 추가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또 다른 이제 투자한 거지.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이나 다른 데 투자하든 맞아. 그런 데로 또 이제 흘러가게 구조 된 성장을 거죠. 또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다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생긴 어떤 부작용이고, 금리 오르면은 이거 그렇죠. 이제 꺾인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대응했을 텐데, 이런 저금리 환경이 뭔가 좀 오래 지속될 거라고들 좀 잘못 판단을 한 결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유튜버 분석하시는 분, 트렌드 분석하시는 분한테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대요. 유튜브 콘텐츠에서요. 예. 그게 뭐냐면은 파이어를 하셔서 직장을 그만두신 거예요. 네. 자산가치 상승으로. 네. 근데 이게 하락하면서 다시 재취업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다루는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그렇구나. 네네. 네네. 최근에 되게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라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빠져들 수가 있을까. 이제 그분을 좀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배경을 들어보니까 주로 그분들이 뭔가를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영험함을 느끼고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신뢰를 하게 되는, 이제 이분의 말씀은 다 맞다라는 식으로. 과거에 러시아의 라스푸틴 이런 사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적을 이렇게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더니 와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메시아다, 뭔가 정말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제 빠졌던, 틀렸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뭔가를 맞췄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항상 맞추고 틀리고는 언제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인간이지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계속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고, 근데 어찌 보면 과거 이제 우상향하던 시절에 오른다 하던 분들은 이제 맞췄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대중이 어찌 보면은 그거를 글쎄요, 이제 오른다는 그 논리가 맞느냐 틀리냐 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아 오른다는 논리가 되게 설득력이 있다. 네. 그래 그러면 나는 그 논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이게 되게 그 바람직한 어떤 플로우인데, 그냥 저 사람이 오른다고 했는데 진짜로 올랐어. 야, 나 저 사람이 하란 대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되게 이제 잘못된 부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오른다를 맞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중의 신뢰가 너무 이렇게 좀 깊어졌던 것은 좀 문제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겼던 것 같거든요. 이게 유튜브 혹은 그와 연계된 학원, 주로 재테크와 관계된 거죠. 그래서 제 지인분들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들었던 분들한테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후기 같은 거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왜 그런 거 이렇게 시청하고 이렇게 했냐.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뭐 이렇게 딱히 뭐 이렇게 특별하다거나 뭐 새로 배우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내면서 그런 걸 배우고 하시는 그 심리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지금 다니는 직업 생활, 직장 생활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과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노후에 대한 대비, 뭔가 세컨잡 이런 거 내가 그런 걸 해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 근데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제 학원들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뭔가 제2의 소득, 뭐 월천, 뭐 무슨 뭐 그렇죠. 뭔가 경제적 자유, 이렇게 직장만 다녀서는 도저히 월급으로는 이제 앞이 캄캄한데, 뭔가 저분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부의 소득을 얻었고 뭐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스토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경매를 막 배우고 어디 임장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행동들로 연결이 된 건데, 근데 사실은 참 이게 자산도 위험에 따른 서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 아파트가 가장 좀 안전한 자산이고, 저기 약간 인구가 줄어드는 그렇죠. 도시라든가 또 그런데 아파트도 아닌 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는 분명히 더 아파트보다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팔기 어려운 자산이라는 거죠. 수요가 언제든지 싹 사라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 상승장의 끝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맞아요. 추천과 그런 것들이 또 이어지니까, 외갔죠. 네, 막 이런 것들을 또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고, 즉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뭐 여기가 유망합니다. 이 지역 이걸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안이 막 끝없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이 대안을 찾아서 이제 계속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갔던 거, 이게 지금 와서 결국은 다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락이 뭔가 점진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급격히 오다 보니까 뭔가 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을 샀던 분들이 이거를 처분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어떤 돈을 벌고자 투자를 한 건데 오히려 이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갔었다.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좀 제가 듣고 되게 흥미로웠던 사례가 이제 그 비교적 한 최근까지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이제 되게 욕을 많이 먹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어느 채널에서 한번 섭외를 했던 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런 분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그분을 섭외하고 났더니 막 유튜브에 막 싫어요가 막 마구 눌리고 막 탈퇴를 하고 구독자 탈퇴를 하고 막 댓글도 막 욕하는 댓글들이 마구 달려서 되게 막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럼 유튜브 알고리즘이 또 이제 그런 그 컨텐츠는 또 걸러낼 거고 이제 싫어요가 되게 많이 달리니까요. 그러면 또 그런 정보들이 뭔가 이제 배제가 되고 차단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러면 이거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너무나 쏠림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할 때는
하락 얘기했던 분들 음. 거에 막 좋아요 늘리고 막 칭찬 댓글이 달리고 하니까 그런 그 이제 유튜브 영상들만 또 이제 막 이 유튜브들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보여주고 테니까 참 그런 쏠림이 어떤 유튜브 알고리즘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 부분을 좀 약간 개인들이 접할 때 좀 주의해야겠다. 좀 동행 지표에 좌우될수록 나도 거기에 쏠려버리는 거니까 거기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대로 뭐 JMS, 뭐 나는 그러니까 신으로 네. 그렇게 불렸던 분들에게 이렇게 확 홀리듯이 어떻게 보면은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하락장에 그런 쪽으로 쏠리게 되면 또 그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은 또 하락을 맞췄던 사람? 야 이제 저 사람이 영험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또 이제 그 말을 따르다 보면은 또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기회를 놓치거나 또 10년 기다려야 되겠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그 결과를 맞추고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고 네. 말씀해주신 대로 거기까지 가는 뭐 논리라든가 과정 근거 그런 것들을 내가 비판적으로 조금 사유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논리는 되게 나는 그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설득되네, 이해되네 하면은 뭐 그러면 받아들이시면 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비판적 사유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을 꼭 읽어봐야겠다. 네. 그걸 그렇게 물론 추천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만 뭐 저도 사람이고 제가 책에 쓰거나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을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것조차도. 그럼요. 예, 당연히 예. 뭐 모든 컨텐츠를 보실 때 이렇게 비판적으로 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좀 뭐 중원부원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뭐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뭐 이렇게 청약이 뜨겁고 막 이제 다시 뭐 바닥보다는 몇 억 오른 가격에서 막 거래량이 늘고 이런 식으로 사실 모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계속 하락하거나 계속 상승하지만은 않고 계속 이 변동성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그런 심한 장세일수록 이렇게 나만의 판단 기준이란 거는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는 앞서 매크로에서는 이제 금리와 공급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글쎄 그거보다 좀 더 길게 봤을 때 나는 그냥 뭐 인구와 소득으로 보겠다. 그러면서 더 길게 보겠다. 뭐 이것도 분명 존중할 수 있는 포인트고, 즉 이렇게 그때그때 거래되는 정보 예, 그런 거에 결입돼 버리면 그거는 그냥 지금 뭐 봄인데 추워지네 그렇지. 라고 이게 겨울로 간다라고 어찌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하루하루 나오는 그런 뉴스에 이렇게 매몰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떤 그 가격을 움직이는 힘에 대한 어떤 매크로 변수 뭐 그런 나의 판단 기준을 이제 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이신 배문성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